안녕하세요. LSR 고객연구소 배인호 연구원입니다. 1968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작품을 보면요, 아주 유명한 오프닝 시퀀스가 나옵니다. 뼈다귀를 이용해서 적을 제압한 유인원이 너무나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뼈다귀를 공중에 던지는데요, 그 뼈다귀가 우주선으로 변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뼈다귀에서 우주선까지 인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한 장면이죠. 흔히들 인류의 역사를 도구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세상을 개척하고 또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고 인류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1955년 록펠러 재단 앞으로 한 제안서가 제출이 됩니다. 우리는 1956년 여름 하누버 다투머스에서 있는 대학에서 2달 동안 인공지능 연구 수행을 제안합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제안서를 통해서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꿀 새로운 도구, 즉 인공지능을 손에 넣게 됩니다. 물론 이 도구가 인류에게 온전한 환영을 받기까지는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희망과 좌절의 연속이었죠. 약 70년간 수차례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이러한 이름들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구는 늘 인류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로 인간과 인간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했죠. 자동차라는 도구는 교통의 발전을 이끌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주었고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는 SNS의 발전을 이끌어서 인간을 항상 연결되어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떨까요? 저는 이 AI라는 도구도 분명 인간의 더 나은 삶, 좋은 삶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이 시기 AI와 함께할 미래에 있어서 신중하게 되는 건, 이 도구는 이전의 도구들처럼 단순하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이에 파고들어서 인간에게 말을 거는 발언권을 얻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발언권을 얻은 도구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과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AI 경험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고객은 AI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AI는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동행하며 또한 어떤 가치를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지난 3년 동안 5,200여 명의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23분의 전문가분들과 생각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AI와 이야기를 나눈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주로 AI 스피커와 AI 비서라 불리던 서비스들을 통해서였죠. 그때는 저희가 말로 명령을 하면 AI가 준비된 답안지들에서 찾아서 대답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시하는 내용도 아침 8시에 알람 울려줘 혹은 날씨 알려줘 정도였죠. 이 시기의 AI들은 답안지를 바탕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또한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세종대왕이 노트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물어봐도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라고 하거나, 보다 친절한 친구는 웹사이트에서 세종대왕이 노트북을 던진 사건에 대해 검색한 결과입니다 라고 띄워주는 정도였죠. 그렇다면 발언권을 얻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에는 어떨까요? 생성형 AI는 이름 그대로 생성을 하는 도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말을 하고 봅니다. 잘 보시면 세종대왕님은 노트북만 던진 게 아니고 사람도 함께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 그때 노트북 없었는데? 라고 말을 하자 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라면서 예상했다는 듯이 또 말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티키타카가 되는 AI와 함께하는 시대, 고객분들께 미래에 AI가 어떤 존재가 되어주길 바라는지 여쭤봤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당연하게도 비서라고 응답하시는 고객분들이 제일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친구라고 응답하시는 고객분들이 46%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멘토, 더 나아가서 가족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고객도 18%나 되었어요. 저희는 이러한 답변들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분들께 여러분이 생각하는 AI는 어떤 존재인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워딩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일상을 함께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나라고 대답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셨죠. 미래에 AI에 대해서 기대하는 경험을 저희가 프레임워크로도 정리해 보았는데요. 친밀도와 의존도를 기준으로 코디네이터, 더 나아간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컴패니언으로 레벨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각 레벨별로 고객은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본격적으로 고객이 기대하는 AI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래 숨어서 나를 관찰하는 이 친구, 바로 라이프 코디네이터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수많은 라이프 에셋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건강, 자산, 인맥, 수면, 뷰티, 시간 등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인터뷰 중에 독특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관리 효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에셋을 분류해서 관리하시더라고요. 자산, 인맥, 시간처럼 비교적 시급하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챙기고 계셨고요. 또 고객 스스로 이러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건강, 수면, 뷰티처럼 비교적 관리한 티가 느리게 나타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리해 보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하다가 결국 PT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뷰티샵 정기권을 끊는다거나 하는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요. 심지어 저희가 만난 어떤 고객은 스스로 목표치에 돈을 걸고 본인이 정한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그 돈을 기부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관리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저도 아침마다 제 소중한 모발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서리테콘과 또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요. 이게 매일 챙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너무 TMI였나요? 어쨌든 자, 고객들은 이렇게 라이프 에셋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나눠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너무 서비스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맥은 이 서비스, 또 건강은 또 저 서비스, 이렇게 관리의 로드가 늘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고객분들은 보다 빠른 관리를 위해서 일일이 이 서비스들에 접속해서 열심히 레이블링을 하고 계셨어요. 고객들은 파편화된 서비스로 나눠 관리하고 심지어 레이블링까지 하는 이 번거로운 과정에 AI가 라이프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건강, 수면, 뷰티처럼 관리 효과가 잘 안 보이는 깜깜이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루틴화를 해주고요. 파편된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하나로 연동시켜주는 경험,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레이블링 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 라이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한번 봤는데요.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가까워져 봅시다. 식물에 청진기를 대고 열심히 진찰을 하고 있는 이 친구, 라이프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이 라이프 커뮤니케이터라는 친구는 한 발 떨어져서 몰래 나를 지켜보던 라이프 코디네이터와 다르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관계에 보다 가깝게 접근합니다. 저희는 고객들이 AI가 라이프 커뮤니케이터로 다양한 관계에 얼마나 깊게 개입하길 원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맺은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기대하는 개입 정도가 달랐습니다. 가족, 연인 등 비교적 깊은 관계에 대해서는 AI가 중간에 직접 개입을 하기보다는 사전에 혹은 사후에 코칭을 해주는 정도만 하고 소통은 고객 스스로 직접 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과 싸웠을 때 AI가 야 그래 네 맘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좀 그렇지 않냐 하고 코칭은 해줄 수 있어도 직접 부모님께 가서 사과는 고객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비교적 얕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어떤 고객은 업무 미팅을 할 때 타팀과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걸 뭔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그렇다고 아는 척을 하자니 정말 모르겠고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AI가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센스 있게 짚어주고 회의 후에 놓쳤던 부분까지 한번 랩업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반려동식물이나 집, 가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고객분들은 실시간으로 알고 싶어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밥을 안 먹어서 걱정하는 그 집사에게 AI가 별거 아니야, 쟤 밥 말고 추루 먹고 싶대 라고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야, 너 냉장고 꽂아놓은 멀티탭 조금 불안한데 한번 확인해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처럼 고객들은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센스 있게 개입해서 관계를 지켜주는 경험, 그리고 인간 관계에선 한 발 물러서주고 직접 소통이 어려운 동식물이나 집, 가전에 대해서는 한 발 다가서주는 라이프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을 AI에게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볼게요. 바로 일하고 쉬고 놀고 먹는 모든 여정의 동행자인 라이프 컴패니언입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가 참 재미있는 고객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이 고객군에게 낭만파라는 별명을 지어드렸는데요. 이 낭만파 고객들은 하나같이 인터뷰 중에 그것이 낭만이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차를 타고 어딜 갈 때 평소라면 늘 가던 길로 갈 텐데 어떤 날은 이 쳇바퀴 같은 일상이 너무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라이프 컴패니언이 내 기분을 읽고 평소에 안 가던 새로운 길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렇게 달린 길에서 우연히 이렇게 설렘 가득한 광경을 목격한다면 와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참을 드라이빙 하다가도 급하게 현생으로 돌아와야 될 때는 라이프 컴패니언이 준비해 두었던
든든한 플랜 B를 꺼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고객들은 AI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낭만 경험들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포인트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내 선택에 확신을 더해주는 경험을 AI에게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객은 항상 물건을 살 때 여자친구한테 물어본대요. 골라준 대로 살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랑 나스닥 중에 뭘 살지 고민 중에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뭘 살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요즘 코스피 좋다는데 코스피 한번 사봐 라고 대답을 하면 코스피를 사는 게 아니고 역시 난 나스닥이었어 하면서 나스닥을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럴 거면 왜 물어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고객에겐 나름대로 이게 자신의 선택지에 확신을 더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선택의 확신을 더하는 역할 역시 AI에게 기대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정리하면요. 설렘과 낭만을 지켜주고 믿음직한 플랜 B를 제공하는 한편 나의 선택에 확신을 더해주는 라이프 컴패니언으로서의 역할을 AI에게 고객들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 라이프 코디네이터, 라이프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라이프 컴패니언으로서의 AI 기대 경험을 만나보았는데요. 저희가 이 기대 경험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위에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관계를 라이프 컴피던트라고 정의했습니다. 컴피던트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속마음까지 터놓고 비밀까지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친구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야 너 이번에 허준 봤어? 하면 당연히 봤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야 너 이번에 은준가 상영 봤어? 나 넷플릭스는 안 봐서 라고 하거나 야 말하지 마 나중에 몰아서 볼 거야 라고 하죠. 이렇게 초개인화된 시대에 드라마 하나로도 전처럼 편하게 소통을 나누기에는 종종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고객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밤늦게 혼자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이 밀려오는 감동을 친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혹시 이 영화 봤을까? 아니면 볼 예정일까? 친구는 야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너무 신나가지고 말하는 건 아닐까? 내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핸드폰을 내려놓게 된다고요. 라이프 컴피던트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서 나의 감정과 분위기를 알고 또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 경험을 뜻합니다. 방금 본 영화에 대해서 감상을 나누거나 새벽에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우울하거나 짜증날 때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아주 사소한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말이죠. 어떤 고객은 길 가다가 번호를 따였대요. 근데 이게 속으로는 와 번호 따였다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하자니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AI가 옆에서 박수 쳐주고 와 야야야 저 사람 보는 눈 있네 하면서 맞장구도 쳐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객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계를 건드리는 비즈니스는 예정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GPT-5가 새로 나왔을 때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 컴플레인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내 친구를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투가 너무 딱딱해졌다는 것이죠. 고객들에게 GPT는 이미 친구였던 겁니다. 1020 세대 사이에는 제타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AI 캐릭터와 대화를 나누는 캐릭터 챗 서비스이죠. 한 기사에 따르면은 6월 기준으로 누적 접속 시간이 5,200만을 넘었는데요. 이는 4,200만 시간인 챗 GPT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현재 누적 접속 시간은 7천만 시간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나만의 가상 AI 캐릭터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이상 서브컬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 되기까지는 1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AI는 단 3년 만에 동반자의 지위를 얻어냅니다. 이처럼 회사는 관계를 이용한 AI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고객은 AI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2025년 AI 활용 목적 1, 2, 3위가 모두 공감과 지지 목적이었고요. 그중에 1위는 테라피 앤 컴패니언십이었습니다. 저희 내부 조사에서도 AI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공감과 소통을 원한다는 고객이 29%였고요. 심지어 38%의 고객은 바이오 센싱을 통해서 내 감정을 읽어 AI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항상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을 말이죠. AI는 발언권을 얻은 도구이자 관계의 틈을 파고든 도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더 나아가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죠. 이렇게 관계 맺기에 대한 열망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가 맺어갈 관계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관계성, 유능감, 그리고 자율성이 충족될 때라는 건데요. 관계성은 상대방이 함께할 때 느끼는 그런 연대와 공감, 신뢰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유능감은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에서, 그리고 자율성은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했다는 것에서 충족이 됩니다. AI가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유능감과 자율성을 높여준다면 인간과 AI의 관계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친구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서비스들은 미국 대학생들의 개강 시기에 맞춰서 일제히 공부 모드를 내놨습니다. 직접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유능감과 내가 직접 답을 작성했다는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 저는 이러한 방향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AI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삭혀서 이겨낼 때 본인이 성숙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AI에 대한 여러 담론들이 오가고 있는 그 몇 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어떤 전문가분들도 AI가 자율성과 효능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한편, 또 다른 어떤 분은 과도하게 AI에게 의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서 뇌를 스스로 먹어치운 멍게처럼 인간도 멍게화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고 또 뵈면서 느낀 건 어떠한 주장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정말 AI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양측 주장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낙관으로 준비하되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 발표의 제목이 도구에서 친구로 AI와 인간의 상호관계였죠. 친구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공감해주는 존재를 떠올릴 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AI의 방향성이 그러했고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AI 비즈니스의 방향성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친구라는 단어는 이 하나로 정의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꾼도 내게 공감해주는 척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를 더욱 친구답게 만드는 것은 내게 가깝게 공감은 해주되 나와의 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서로 아끼고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AI 서비스와 제품은 이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서비스와 제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영화에 등장했던 자비스의 영역을 넘보는 서비스들도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죠. AI와 친구로 함께할 미래에 인류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다 깊이 고민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AI의 관계가 무조건 수용하거나 혹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되 적절한 선이 있는 보다 진정한 친구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